네,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1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자, 채권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네. 악의 또는 중과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또는 중과실 있는 양수인에게는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요. 자, 2번에서 채권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채권 양도 후 사후 통지죠. 사전 통지. 내가 채권 양도할 테니까 너 그리 알고 있으라. 이건 채무자를 너무 불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 채권 양도, 즉 병에게의 채권 양도에 대한 사전 통지. 이것은 채무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 양도하고 난 다음 사후 통지가 돼야 되죠. 사전 통지하면 채무자가 이걸 그대로 믿고 병한테 갚았는데 갑이 양도하지 않았다. 나 병한테 양도 안 했다.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번 옳습니다. 3번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452조의 채권 양도 통지와 금반은 신의성질의 원칙 중 분칙 금반은 있죠. 자,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해설 좀 보셔야 돼요. 사망에 보면 452조. 자, 어떻게 규정되느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조문 참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조문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채권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일단 통지했죠. 이렇게 통지한 때는 만약에 통지한 때는 실제로는 양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가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채무자가 선의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의 양도 통지 받고 그것을 믿고 병에게 갚은 사람. 네. 채권자가 채권 양도하겠다는 사실을 통지했는데 그 통지를 그대로 믿고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 변제한 이 채무자. 이걸 선의의 채무자라 했어요. 그래서 선의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고 그것을 믿고 병에게 변제한 이 선의의 채무자는요. 설사 채권자의 채권 양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는 채권 양도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을은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난 이미 난 병한테 갚아. 네 통지 받고 난 너의 통지를 믿고 병한테 갚았단 말이야. 갚았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채무 없어. 이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한테. 그래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응?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소리가 조문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양도가 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믿고 통지받은 사실을 믿고 그대로 변제한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난 이미 갚았다. 그러니까 갚았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양도 통지와 금반응이라고 왜 이 조문의 제목이 양도 통지와 금반응이냐면요. 이겁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통지해 놓고 말이요.
어제는 그렇게 통지해놓고 그래서 채무자는 그걸 믿고 갚았는데 이제 와서 채권자가 뭐라 하냐면 어제는 양도했다고 통지해놓고 오늘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양도하긴 했는데 이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됐어. 우리 사이에 갑과 병 우리 사이에 무효가 돼서 채권 나한테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당신 나한테 다시 갚아. 이것은 어제 한 행동과 오늘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응?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중 근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응? 그래서 조문의 제명이 양도통지와 근반은이란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은 혹시 이게 총칙에서 근반의 원칙에 입각한 근반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민법의 규정 다음 중 무엇인가? 혹시 그럴 가능성 좀 희박하지만 혹시 나왔다 하면 바로 이 452조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죠. 자, 4번. 아, 3번. 아니다. 4번이죠. 3번 했고 4번.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이건 뭐예요? 채권 양도가 2중 3중으로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양도가 됐다.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우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학설이 있죠. 그렇지만 판례는 인식의 선우로 판단한다 했지 확정일자의 선우로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해설 좀 참조하시고 자, 해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해설 제일 위에 보십니다. 제일 위에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됐을 때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 가로 딱 확정일자 선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우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선우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선우에 따라 결정한다. 자, 3번.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주 채권의 이전에 관해서 구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 채권에 대해서는 대항 요건 갖출 필요 없다. 이거 앞 시간에 했죠? 주 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에 대해서 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별도로 보증인한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아까 했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2번. 장래 채권은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더라도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장래의 채권도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예견되어 있는 어느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요. 이것은 양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 지문 너무 길죠. 뭐 예상되는 지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4번 지문 볼까요? 4번.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는 미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임대인, B가 임차인.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 좀 줄여서 보증금 채권 할게요. 이것을 B가 C에게 양도, 이 채권 양도죠. 자, 이것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A에게 통지한 때는 대항 요건 갖추죠. 채권 양도 통지. 이때는 A, B 사이에 뭐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무슨 임대차 계약의 갱신 합의, 뭐 이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 C에 대해서는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C는 보증금 채권 양수 받았으니까 양수 받고 양도인이 통지를 했으니까 C는 언제든지 A를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보증금 나한테 넘겨주시오. 돌려주시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 보증금 채권 양도해놓고 통지를 A에게 한 상태에서는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명시적, 묵시적 계약갱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C에게는 미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C는 보증금 돌려줘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보증금 돌려줘 버리면 사실 A, B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빨리 간파를 하는 것이 관건이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읽다 보면요 집중이 안 돼 있으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A, B, C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아주 빨리 판단이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서서도 몇 번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말입니다만은 예상되는 어떤 지문들을 이렇게 이러한 그림 형식으로 여러분이 연상을 좀 해주는 것이 결국 지문이 길고 복잡한 어떤 사실관계에서는요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첩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첩경이 그렇죠. 네. 지름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연상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것도 452조 이 조문 있잖아요. 양도통지 금반은 이거 조문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아까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양도인이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거나 또는 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대요. 이 문장만 보면. 이렇게 그림이 여러분이 좀 번거롭지만 이 그림이 연상이 좀 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이번 강의뿐 아니라 지금 최종 점검 강의뿐 아니라 종전에 우리 기본 문제풀이 강의 있었죠, 그죠? 그때도 몇 차례 좀 표현했던 말입니다. 예. 결국은 연상기억법이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문이 길수록. 도저히 이런 것은 단어를 일부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두 문자 띄어서 암기하듯이 그런 것은 도저히 접목이 안 돼요. 그런 단순한 그런 학습 방식으로는요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뭐냐? 연상 기억법밖에 없다. 이 사례를 연상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긴 지문에 신속히 그나마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은 누구?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그런 경우죠.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다. 여러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하고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 청구해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죠. 채권 양도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대항 요건에 불과한 것이고 양수인이 여기서 양수를 하면 되겠다. 이 양수인이 만약에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 청구를 해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다. 네. 자, 역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2번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채권 양도가 금지된 경우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이거나 이건 아까 나왔던 것. 채권 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채권 양도 금지로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3번 채권 양도 행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가 따로 채권자 주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채권 양도 행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채권자 주소권의 근본 요건 아까 했지 않습니까? 앞 시간에 채권자 주소권의 근본 요건 사형이가 있어야 되고 악의해야 되고 무자력자가 돼야 되고 4번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 채권 양도 계약이 해지됐을 때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지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 양도인은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 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네, 통지했으니까. 통지하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겨서 채권 강론 쪽으로 갑니다. 자, 133페이지. 자, 1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동생항변권 1번. 법무사 문제. 동생항변권. 지문이 너무 긴데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결령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생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참 길었죠. 여러분, 동생항변권은요, 쌍무계약의 결련성 중에 이행상 결련성과 관련된 것이다. 네, 여러분. 자, 이것은, 자, 지금 이 지문 해설하기 들어가기 전에, 쌍무계약의 결련성, 한번 보시죠. 쌍무계약에서는 결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련성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성립상의 결련성이라는 것이 있고,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결련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 성립상 결련성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건 민법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것이 성립상의 결련성입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뭐였죠? 이것이었죠. 갑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어떤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건물이 원시적 불능이다. 자, 이미 불타버린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자, 매수인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었을 때,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자, 을은 갑에 대해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535조의 계약청일상의 과실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타방 채무가 성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성립상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상 결련성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지금 방금 설명한 거 535조의 계약청일상의 과실 문제. 원시적 불능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목적물의 인도 의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데, 그때 손해배상의 그 성격은 이행이익이 아니고 신뢰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상 결련성인데, 이행상 결련성은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방금 나온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너 줄 때까지 난 못 주겠다. 너 이행할 때 쌍무계약에서 채무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채무가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행상 결련성입니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 그다음 존속상 결련성은 뭘까요? 이건 민법 537조의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위험 부담. 네. 네? 위험 부담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에서 비롯되는 거죠.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계약 이후에, 법률행 이후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화재로 소실했다. 뭐 전원주택이 산불이 나가지고 소실했다. 이렇게 하자고요. 소실했다. 이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만약에 없다면,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생된 화재라고 한다면, 자연 발화라면 매도인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없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안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존속상 결련성의 문제. 일방 채무가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타방 채무는 존속하느냐 마느냐.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플러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무가 없어졌어요. 존속하지 않게 돼서. 그랬을 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바로 위험 부담 문제지. 여기까지 이왕 나온 김에 결과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과는 기억하고 계세요? 뭡니까? 537조에 위험 부담 발생 시 채무자 주의를 취한다. 채무자. 그렇죠? 채무자. 매매에서는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죠. 매수인이 위험 부담. 아니, 매수인. 채무자 주의를 취한다. 채무자 주의.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위험 부담 안 하죠. 매도인이 자기 집만 날려버리고 대금 청구 못 하죠. 예. 목적물 인도해야 될 채무자니까 매도인이죠. 채무자주의. 자, 있습니다. 자, 약간 설명이 이제 잠시 벗어났다가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 1번 지문을 다시 보면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 계약에서 고유의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더라도 한번 읽었던 거니까 마무리 가겠습니다. 예? 네 번째 줄에 동생 항변권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갑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이 과연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또는 여러분 103조 선풍기에 위반되는 겁니까? 판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대로 인정된다.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 매매계약 그대로 유효합니다. 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이 동시행관계 서는 것이 뭐예요?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대금 지급에 뭐가 추가됩니까?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추가되죠. 사실은 양도소득세 부담은 이건 뭡니까? 동시행관계에 서지 않는 것이었죠, 본래. 아니 말 잘못했습니다. 본래 쌍무계약의 이 매매의 주된 채무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맞서 있는 주된 채무가 아니죠.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까지 포함해서 뭐가 선다고요? 동시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 예? 양도세 부담 약정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 2번은 여러분 또 지문이 지금 한 6줄, 5줄이 넘죠, 여러분. 자, 그건 여러분 뭐 어떤 내용이 먼저 연상이 돼야 돼요. 갑의 집에 을이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죠? 주택 임차인. 근데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 뭐 역전세 상황이 뭐 심각해지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죠,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못 빼준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왜냐면 임차인은 이미 병과 병집에 이쪽으로 새 들어가기로 이미 이쪽 병하고 임대차 계약이 맺었거든요. 조금 방 한 칸 더 있는 조금 넓은 집으로 가기로 이제 됐는데, 갑의 집에 보증금 받아서 일로 가야 되는데 보증금 안 빼주니까 이사 갈 수도 없고 방 뺀다죠. 방 빼둘 수도 없고 주민등록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방을 빼거나 주민등록 옮기면 그 순간 뭐가 상실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작에 마련된 제도 아시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그래서 이 을이 이 주택에 관할 뭐 지방법원 등 지원 등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 갑 주택의 등기부 을구란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딱 되면 바로 퇴거할, 방 빼도 되고 주민등록 옮겨도 되고, 그러더라도 이 갑 주택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오랜만에 또 한번 연상 한번 해봤습니다. 복습. 자, 그러면 2번 질문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3 규정에 한 임차권 등기는 이미 이 임차권 등기가 무슨 등기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려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이 격려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권 말소 의무를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나중에 임대인이 전화가 왔다 임차인한테. 자, 보증금 이제 빼줄 수 있게 돌려줄 새로운 세입자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동시행하자. 동시행하자. 뭐 하고? 당신, 자, 임대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된 그 말소 서류 하고 내가 당신한테 돌려줄 보증금하고 동시행하자. OX, X. 틀렸죠. 뭐가 선의행 의무를 했어요?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이지, 이건. 그렇죠?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 의무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서류 교부 의무는 후이행 의무가 되는 것이다. 제때 보증금 못 빼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의행 의무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에? 무슨 소리냐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이지만 그 외의 경우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예를 들면 보통 뭐 토지 임대차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B가 임차인인데요. 여러분 621조 민법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당사 사이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존속 기간 동안 언제든지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 임대차지만 채권이지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의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서 임차인이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됩니까? 이건 이제 뭐 물권 되는 것은 아니고 물권처럼 강해지죠. 물권화 된다 그러죠. 예? 물권화 된다죠. 이런 경우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그때는 동시행 관계였어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말소 서류 교부 토지의 인도 명도 이거 동시행 관계였어요. 하여튼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당연히 구분되어졌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3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참 자주 나오는 판례였죠. 아주 자주 나왔었죠. 응? 예를 들면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매수인에게 약속된 날짜에 교부하러 갔을 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제 등기 서류 넘기고 잔금 받고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갔어. 갔더니 누가 안 나왔어? 매수인이 안 나왔어. 수령지체한 거죠, 매수인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로부터 얼마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잔금 갖고 오시오. 약속 장소로 갖고 오시오 하니까 매수인이 뭐라 합니까?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던 잔데도 불구하고 뭘 주장하느냐?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합니다. 등기서류 갖고 오면 나도 잔금 들고 나가겠다. 에? 아니 한 번 수령지체에 빠진 자가 이제 와가지고 또 동시행항변권 주장한다. 그런데 이게 이 B의 주장이 배척돼야 될 것 같지만 판례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에?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자고요. 4번 보면 쌍무계약에서 그거 아니다. 3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하고 자 여기 매도인 A를 연상하십시오. 먼저 제공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의 이행 제공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자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입니다. 자, 해설을 여러분 좀 참조하시고요. 해설 참조.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시죠. 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죠. 아니 이 소리가 뭡니까? 예를 들면 2월 5일까지
A, B는 서로 이행하기로 했어. 등기소를 넘기고 B는 잔금 치기로 했는데. 근데 서로 동생 항변권 주장하다가 이 이행기한을 넘겨버렸어. 예? A는 B한테 잔금 갖고 오면 등기소를 넘겨줄게. B는 또 뭐, 등기소를 넘겨줄 때까지 잔금 못 치겠다. 둘이서 이렇게 맞서다가 2월 5일이라는 채무 이행기를 넘겨버렸어. 이행지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생 항변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의무 이행기한을 도가라고 넘긴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자가 반드시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꼭 뭐 주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동생 항변권을 다시 한번 동생 항변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의무 이행기한을 도과한 경우로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받은 자에게 전부 명령이야. 그렇죠? 압류 및 전부 명령. 전부 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의 점유는 동생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뭡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응? 예, 이런 얘기죠. A 임대인 집에 B 임차인 살고 있는데 이 임차인에게는 채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임차인의 채권자 C가 B의 A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다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 압류 및 전부 명령.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보증금을 이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채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은 B가 A 집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불법 점유냐 아니냐.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없다. B의 A에 대한 주택의 이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없다. 왜? B에게도 여전히 항변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항변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 참 까다로운 지문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134페이지에 동생 항변권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쌍방의 채무가 동생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 채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건 했죠.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의무 이행기한을 넘기더라도 이행지체 성립되지 않고요.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방금 했네요, 여러분. 방금 법무사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동생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당연하죠. 매도인이 잔금 지급할 때까지 등기 못 주겠다 그랬고요. 매수인은 등기서류 넘겨줄 때까지 잔금 못 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하고 또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대금 채권하고 대금 청권 또는 줄여서 대금 채권하고 이게 상계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을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너 등기 넘겨줄 때까지 나 대금 못 주겠다 했고 또 얘는 또 대금 줄 때까지 등기 못 주겠다. 그렇게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어느 하나를 자동 채권해서 상대방 채권을 수동 채권해서 상계 쳐버린다. 상계한다면 매매 계약을 왜 했죠? 아, 둘이서 계약 뭐 때문에 매매 계약 했냐고요? 번거롭게, 수고스럽게, 그죠? 응?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원고가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리상 자 어디가 지금 벌써 틀리게 가느냐면 원고가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가 아니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상환이행 판결량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더라도가 아니고 행사하면. 그래서 해설에 여러분 해설 밑에 세 번째 줄, 자 밑줄 한번 쳐주시죠.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생 항변권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 이러한 동생 항변구 주장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 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환이행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 종료에도 임차인이 동생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없다. 정당한 권리 행사죠. 보증금 못 받았다 이거.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난 못 나가겠다. 동생 항변권 행사하는 함으로써 뭡니까? 응? 계약 종료 이후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고 종료했는데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동생 항변권.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못 나가겠다. 불법 점유 아닙니다. 당연한 표현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보시죠. 1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해제하고 나오면요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 약정 해제와 합의. 이런 거 약정 해제란 개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해제는 법정 해제란 개념이 있고 합의 해제란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민법 공부할 때 제일 자주 거론되는 것이 뭡니까? 법정 해제죠.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뭐가 있어요? 이행지체란 것도 있고, 약속된 그때 제때 뭐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지체. 그다음에 이행불능, 그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또 불완전 이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뭡니까, 여러분? 법정 해제 사유죠. 법률의 규정에 한 사유. 근데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해제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은 이러한 사유 생기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되는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해제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그런 것이 바로 법정 해제지. 근데 약정 해제는 뭡니까? 약정 해제는 약정 앞에 어떤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지느냐면 사전이란 말이 붙어 있다. 사전 약정 해제. 이 소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자 지금 사례를 하나 띄웁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매매를 하고 소유권 넘기고 대금 받는데 만약에 이 토지가 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 시골에 있는 땅인데 전원주택 지으려고 지금 매매하는데 말이죠. 매순이 보니까 이거 허가 신청 들어가면 건축 허가 신청 들어가면 불허가 처분 떨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자기가 볼 때는 허가가 안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라고 제의했냐면 만약에 내가 땅 사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 넣었는데 불허가 처분 떨어지면 이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자. 이것을 미리부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이게 바로 뭔가 쉽게 말하면 약정해제죠. 약정해제. 물론 계약하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런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법정 해제 사유가 되니까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런 사유 말고서도 이렇게 만약에 미리 약정을 이렇게 해두는 해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합의 해제는 또 뭐냐? 합의 해제는 또 뭐야? 이건 앞에 어떤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사후. 이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사후는 계약하고 법률행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청약 승낙이 있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청약을 합니다. 우리 그냥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 극히 드물겠죠, 그죠? 극히 드물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사실 매수인도 말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물건 사놓고 후회하는 경우 있죠. 응?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해놓고 후회. 물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겠죠. 반품은 후회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반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참고 그냥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 말이 나왔냐면요. 계약해놓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 하고 이건 물어야 되죠. 청약. 특별히 상대방 을에게 무슨 귀책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지. 정중하게. 그랬더니 을도 사실은 내심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을은 갑한테 줬습니다. 그러시죠 뭐. 그러시죠 뭐. 이게 뭡니까? 승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는 거. 이 계약 없었등소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합의 해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법무사 문제 1번. 자, 뭐라고 시작하냐?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앞에 사후라는 말이 붙어 있다 치고요. 사후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라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 합의 해제는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가혹한 이런 것들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서로 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합의를 해서 그야말로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게 하나만 더 조심하자. 이 법정 해제라든지 이런 해제에 의한 해제권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동철, 상추, 해해취, 동의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취소 이런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닙니까?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청약 승낙. 요거 계약입니다. 청약 승낙 합치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뭐 아주 그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는 사실상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다음 중 다른 시험에는 그런 출제에 있었어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찾아라 해놓고요. 1. 취소권, 뭐 취소, 뭐 2 해지, 뭐 이런 식으로요. 3. 합의 해제, 함정이죠.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거든요. 이건 방금 뭐라서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출제가 다른 시험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 한 문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이제 문제 마무리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맞고요.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이건 뭡니까? 법정해제죠. 법정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 요건인 이행체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발생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인데 보통의 이행지체는 뭘 요한다고요? 최고를 요한다 그랬죠. 보통의 이행지체는. 자, 근데 최고라는 것이 꼭 반드시 뭐 일정 기간을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에 이행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 앞 시간이 아니라 그 전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죠. 보통의 이행지체는 세 갈래로 나누어지지. 이행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지금 거기에 지금 뭐예요, 여러분? 예? 지금 2번 지문이 바로 이거 뭐예요? 보통의 이행지체고요. 3번 지문이 뭐냐면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소리가 뭐였습니까? 보통의 이행지체는 일단 최고를 해야 되죠. 최고를 해야 되고, 근데 방금 그 2번 지문이 최고라는 것이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응? 그건 아니다. 그래서 최고를 하고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지하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할 필요 없다. 있고, 이건 최고를 요하지 않고. 응?
정기행 그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행이다. 그죠? 그래서 정기행의 이행지체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이행 이게 이제 3번 지문이었어요. 이게 불이행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아예 미리 이행 못하겠다는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해오는 경우는 이때는 최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지. 채무자가 이행할 자신이 없다. 나 중도금 마련할 길이 없다. 계약해놓고 매매 계약해놓고선 갑자기 중도금 마련할 길이 없다. 대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럼 그 소리는 뭡니까? 중도금 못 치겠다는 소리지. 그런데 굳이 최고 뭐 때문에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요것이 방금 그 지문의 2번 지문이고 요것이 3번 지문이네요. 그죠? 그렇게 한번 복습 3번. 자, 3번 정답. 그다음에 4번. 자, 매매 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정해지. 약정해지. 그죠? 미리 정해두었다. 아까 뭐하고 똑같아? 건축 불허가 처분 떨어지면 해제되는 것으로 하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약정해지.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 전등기 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정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자, 139페이지 아직 계속 해제입니다. 139페이지 좀 가시죠. 139페이지 가면은, 하단에 이 해제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민법제 548조 1항 단서. 그럼 548조 1항 단서가 이게 뭘까요? 자, 해제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자, 해제는 소급표 있어 없어? 있지.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도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근데 그 해제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자, 이렇게 이거 그림 했죠?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해제 전 물권을 취득한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에 참 중요한 것이다. 이 법원 관련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거. 해제 전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이 해제 전이 아니라 반대로 해제 후 물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있다. 선의의 제3자가 있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보면,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갑이 을을 믿고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요. 아직 잔금 못 받았어. 근데 을을 믿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게 화근이지? 그렇죠? 당사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갑한테는 화근이지. 등기를 넘겨줬어.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리고 등기가 이쪽 넘어왔어. 병 앞으로. 그랬는데 을이 갑한테 뭐가 돼? 잔금 안 치렀어요. 예? 채무불이에요. 잔금 안 쳐, 잔금. 잔금을 치지 않으니까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뭘 했다고요? 해제를 했습니다.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제. 자, 해제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 있지, 당연히. 해제가 소급표 있죠. 소급표가 있어도 이 병을 해치지는 못한다. 병한테는 대항 못한다. 왜냐하면 해제 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제3자. 여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인데 등기나 또는 뭡니까? 동상 같으면 인도, 또는 뭐 등록, 이런 것까지 갖춘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밑에 것은 뭡니까? 해제 후 물권을 취득한 이때는 선이란 말이 들어야죠. 선이. 위에 것은 해제되기 전에 이미 매수한 사람이니까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밑에 것은 해제 후에 취득했으니까 선이라 해야 돼. 자, 이건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 밑에 것. 갑을이 매매 계약했어. 갑을이 매매 계약했어요. 자, 갑이 을한테 등기 넘겨줬어.
근데 잔금 안 치러. 요게 순서가 조금 다르죠. 위에 거하고. 잔금 안 치러. 을이 잔금을 안 치러. 잔금 안 치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니까 을이 그냥 앙심을 품고 병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등기를 넘겨버린 거예요. 응? 그래도 이 병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근데 이게 위에 거하고 순서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위에 것은 해제되기 전에 취득한 자지만 얘는 해제 후에 취득한 자니까 얘는 뭐라 해야 된다? 보호되려면 선이라 해야 된다. 자, 됐죠? 선이. 자, 이것을,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역시, 그림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지문을 보셔야 돼. 자, 1번, 지금 139페이지, 지금 1번 지금 보겠습니다. 밑에. 민법 548조 1항 단서는 계약 해지의 경우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자, 이건 위의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을과 이해관계를 가졌던 병,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예,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뭐라고요? 인도. 자, 여러분, 그림에 접목시키면 읽으면서 OX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림이 연상이 안 되면 답답해진다. 참, 이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런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금 채권을 양도했을 때의 양수인 이런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한다 해서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 3번. 해제된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에서 을로 등기 넘어왔죠? 등기 넘어온 거 보고 을의 그 부동산에 지금 등기가 넘어왔잖아요. 갑으로부터 등기가 넘으니까 그때 지금까지는 을의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전전 근거가 든 채권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등기가 넘어왔어. 그래서 을의 그 재산에 뭐 가압류 등을 행한 자 이런 자들 다 가압류권자, 가압류한 채권자 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병이라 치죠. 제3자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이 뭐냐면 사례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런 사례입니다. A 집에 B가 임차인.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A 주택이 B 앞으로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B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에, 이 주택을 임대. C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 그런데 그냥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춘 이런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결과였냐면 이 집주인 이 B가 말입니다. A한테 잔금을 안 치렀네. 이 소리는 뭐냐면 원래 A 주택을 B가 매매해서 사고 A가 B를 믿고 등기부터 이 주택 소유권 등기부터 넘겨줬더니 B가 잔금을 안 치르니까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해제. 근데 해제되기 전에 B는 그 집을 C한테 임대를 놔갖고 이 세입자 C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안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B가 주택 소유권 넘겨받자마자 세를 놨다. 근데 이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잔금 안 치러갖고 A한테 해제당해가지고 집주인이 어느 순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집주인이 B에서 A로 바뀌어버려요. C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겠지. C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겠지. 그래도 뭡니까? 보호됩니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해제 전 물권을 취득한 제3자. 비록 이 임차권은 물권은 아니지만은, 물권처럼 강한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죠? 여기 꼭 등기나 인도,
꼭 등기를 한 건 아니지만 등기 못지않은 대항 요건을 갖추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예상되는 것이다. 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 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누굽니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이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수의 소정의 제3조에 해당한다. 더 이상 같은 말 안 해도 되죠. 어떻게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문이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림을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공감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제일 밑에 3번. 계약 해지에 관한 다음 성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요건 이제 총칙에서 민법 총칙 착오에서도 나오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 갑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했죠. 그럼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해제 당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매매 계약 자체에 매수인의 착오가 있더라. 착오가 있더라. 그러면 매수인은요 착오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함으로써 결국 뭐냐면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다소 다소 경감시킬 수 있다 이 뜻이죠. 이 판례의 취지가 그거죠.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그렇지만 매수인은 그 근본적인 이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권 행사를 함으로써 손해배상 의무를 다소 경감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1번 지문도 잘 봐두시고 2번 계약이 해지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으로 반환된다. 여러분 해제하고 나면 자 여러분 총칙에서 법률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효 또는 취소 이러면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으로 돌아서 무효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제하고 나면 계약이 해제됐다면 뭐냐?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해지하고 나면 청산 의무. 네,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효 또는 취소,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 원상회복 의무. 해지, 청산 의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무효가. 그래서 2번이 그래서 옳지 않습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하고 나왔죠. 끝에 원상회복으로 반환돼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미등기 무효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한 이런 사람은 해당 안 돼. 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한 사람, 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했다. 이거 등기입니까? 가당치 않죠. 전혀 등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보호받는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4번은 조문이죠.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됐을 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142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